자, 27번째 기출유형 관찰법의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법의 이해는 일단 관찰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뭔가를 보는 거죠. 연구자가 이제 뭔가를 보는 거를 의미를 하고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 행동이나 태도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난 사건, 행동 등을 이제 자료로 수집을 하는 방식이죠. 어,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 연구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요. 그 관찰을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관찰하고 이런 자료들이 쌓여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관찰은 사건 행동이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 혹은 상호작용 연구에 이제 적합하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활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질문 지표를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뭔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제가 했던 연구들 같은 게 아동의 안전 행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한강에 이제 둔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놀이 활동을 하는데 안전장비를 착용을 했나 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뭐 좌우를 살피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지나갔고 몇 명이 안전장비를 착용했고 몇 명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장점, 뭐 현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생생한 자료를 즉각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통제가 잘 안 되겠죠. 자, 대상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동, 사고, 태도, 비언어적 자료 같은 것들을 수집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 조사도 이제 가능하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 관찰의 범위,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관찰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에 그 고수부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그 여러 포스트가 있잖아요. 저쪽에 반포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 망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촌동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반포에 가서 본다라고 하면 여의도에 가서 본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찰 결과를 뭐 어느 한 포스트에만 가서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그 관찰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돼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가서 있어야 되거든. 어, 만약에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고 관찰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관찰 행동과 사건이 다르게 기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게 사람마다 다 똑같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정자 간 일치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관찰 목록을 갖다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해놔야 돼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놓고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관찰을 해서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에 맞춰 갖고 평가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코딩 시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관찰자의 주관이 기록되거나 관찰자 집단에 동화되어 관찰 자료가 편향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관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 생활하면서 관찰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랑 이제 동화가 되고 관찰 결과가 편향될 수 있겠죠. 뭐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것들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한 좀 극단적인 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의 오류, 지각의 오류. 관찰들 사이에서 대상 혹은 상황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감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 혹은 상황을 지각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그 관찰자는 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가지고 정말 저 구석탱이에 있는 것까지 막 다 관찰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좁은 사람이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한 대상을 주의 깊게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인식의 오류, 관찰 사이 대상 혹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다르게 하는 거랑 인식을 다르게 하는 거랑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각의 오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물리적인 속성이 되는 거고 인식의 오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키마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어떤 도식이나 이런 게 있어 갖고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가 둘이 꽁 하고 부딪혔어요. 꽁 하고 부딪혔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슬쩍 그냥 약간 닿았네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박았어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찰자의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 관찰을 성공적으로 이제 그 마무리를 지으려면은 관찰하고 있는 대상, 사건,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아동 안전 행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 관찰하는 지점을 갖다가 모든 어떤 구수부지에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한강 한강공원의 모든 비슷한 어떤 포스트를 갖다 만들어서 거기만 관찰하되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체크를 해라 이런 것들 세세하게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관찰 시간과 관찰 단위의 간소화, 큰 단위 행동, 사건의 기록을 통해 오류를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고, 종료된 후에 각 관찰자들이 평정한 자료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뭐 동일한 대상을 갖다 놓고 한 대상에 동일한 대상을 갖다 놓고 여러 관찰자들이 삥 둘러갖고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A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뭐 D라는 관찰자가 있을 때 이 네 명의 관찰자들이 하나의 대상을 보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걔네들을 갖다가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했어? B 너는 어떻게 평가했어? C 너는 어떻게 평가했어? 이거 갖다 계속 매칭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합의에 이르러서 뭐 그 행동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코딩하자. 뭐 이건 담합은 아니에요. 이게 평정자 들의 어떤 의견 일치를 보는 과정이고, 만약에 처음에 이제 평정을 했을 때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5, 5, 5, 5, 뭐 2번 문항에서는 5, X, 5, 5, 뭐 3번 문항에서는 5, 5, X, 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일치도를 갖다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1번 문항은 이제 100% 일치한 거고, 여기는 75% 일치한 거고, 여기는 50% 일치를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평정정한 일치도를 구해요. 근데 이 평정정한 일치도가 일정 기준 밑돌면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네 명이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평정할 것인가를 갖다가 어떻게 평정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를 하고 개인의 평정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관찰자에게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내심 있어야 돼요. 어쨌든 약간 그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계속 한 포스트에 앉아갖고 주의 집중하면서 해당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관찰자를 연구한 집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참여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성을 배제하게 되면은 관찰이 편향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신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현상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그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자는 집단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화가 되면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화가 돼야지만 어떤 그 참여한 집단의 그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화가 되되 편향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화돼도 돼요. 그래서 2번 관찰자 연관 집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가 거리가 먼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 조사 방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언어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쵸? 질문지법을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관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관찰을 통해서 언제 가야지 가장 편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 뭐 아니면은 매번 이제 환승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몇 번 기차에 몇 번째 문에서 기다려야지만 환승이 빠른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하철 물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아니면은 그 지도 네이버 지도나 교통 이런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하면서 장기적인 연구 조사가 가능한 거죠. 그걸 통해서 나온 거고. 환경 분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관찰 조사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환경 분수를 통제하는 관찰 연구도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관찰 연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수가 통제가 안 되고 자연 상태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자연스러운 연구 환경의 확보가 용이하다. 요건 이제 관찰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구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관찰자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서 숨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그 관찰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뭔가 조작되거나 뭐 그런 관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관찰은 자연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구 환경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찰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그 기출 유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